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테슬라의 그 조회 영상 한번 올려드렸고, 그리고 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한 조회 영상을 통편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가 테슬라와 비트코인 관련한 연초의 조회 영상을 통편집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자, 먼저 테슬라의 영상이 이어서 비트코인 영상이 이어지는데, 비트코인 영상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시간은 1시간 좀 이상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더빙이 돼 있으니까 꼭 그 라디오처럼 들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테슬라나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출렁거리셨을 텐데, 이 영상을 쭉 정주행하시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향한 길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적지까지 안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죠. 자, 한국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도 테슬라 주식 사랑이 뜨겁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테슬라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500 올해 기본이고 1차 목표는 $1000까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캐시우드, 아크의 캐시우드, 가장 그 테슬라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아크의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예측한 거죠. $1000 갑니다. 그리고 1대10 주식 분할까지 가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추억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폭락한 테슬라 가장 좋은 저점을 통과 중이고요. 자,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연초 대비해서 40%, 많게는 50% 이상 테슬라 빠졌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전기차 FSD 자율주행의 6월 텍사스 오스틴 세계 최초 첫 공개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열광, 일론 머스크의 열정,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부자의 그 어떤 개미 같은 그런 집중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도지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이 끝나면 FSD 전격 승인이라는 큰 과실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답을 할 겁니다. 그 순간까지 조금 잘 참고 견디시길 바라고요. 자, 3월 테슬라 비트코인 주요 영상을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어지면 보실 텐데,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멘탈을 잘 유지하면 사실 가격은, 숫자는 어차피 내가 5년 10년 뒤에 5배, 최소 5배, 10배의 과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건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분 관리, 멘탈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조정을 보여도 5년 수익률이 최소 6배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지금은 반토막난 상황이라서 여기서 10배 가는 거는 더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트럼프 가족이 세계 최대 바이낸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일제 환호하고 있죠. 그리고 그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일가의 그 법인을 통해서 바이낸스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 최근 5년 수익률로 보면은 무려 18배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앞으로 이렇게 크게 가격 조정 받은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10년 뒤에는 도대체 어떤 가격이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자, 마이크 세일러는 2045년에 비트코인 최소 187억 원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 자신의 회사에 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전 세계의 국가 기업이 포모 현상을 일으키면서 2100만 개의 제한된 수량으로 구입하려고, 확보하려고 달려들 때 정말 큰 일이 일어날 텐데요.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0.0 코인이나 0.1 코인이라도 내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미국 20만 개, 중국 19만 개. 자, 기업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지금 그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이런 이제 굴지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의 경제독립 씨앗들, 자, 요 자료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249,
488까지 갔었는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비트코인도 1억 6,300까지 갔는데 지금 1억 2,200 전후로 거래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펼쳐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오늘 드디어 테슬라와 비트코인 통합 영상 한 번에 갑니다. 약 2시간 내외가 되는데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주변 지인에게도 꼭 공유를 해주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정주행해 주시면 여러분이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 독립을 쟁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영상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주식은 내년 이때쯤 $300가 될 수도 있고 훨씬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며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주식은 새로운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애널리스트잖아요.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려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잠재적으로 주가가 2배 또는 3배로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분명하게 말할게요. 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 현재의 평가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가 내일로 미뤄지고 있고 이는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론은 올해나 내년에 자율주행 기술이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에너지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30배 또는 40배로 평가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그저 조금 괜찮은 자동차 회사이쯤 아닐까요? 페라리는 25배이고 자동차 판매는 계속해서 정체 상태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심지어 감소했죠. 회사의 주가는 $220였지만 갑자기 $40로 떨어질 수도 괜찮을 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80% 하락을 예상하지만 이 회사는 일종의 밈 주식이기 때문에 2배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면 주가 하락이 주가 상승보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이 주식에 대해 강세론 맞을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틀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조차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기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로서 성장을 계속하려면 그 분야에서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장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향후 몇 년 동안 700, 800, 900만 대의 가격을 계속 도달해야 하는 없고 마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20%의 평탄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저는 자율주행 기술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웨이모가 추구하는 방향에도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우리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가 크게 잘못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된다면 다시 평가해야 되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사업 중 가장 낙관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테슬라에는 많은 기술 관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 등 테슬라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5%에 불과하며 100%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25%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그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질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변하고 100%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산업은 1950년대 이후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GM에도 낙관적인 이유이고 GM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드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지만 극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낙관적인 투자 논리의 전제이고 단순하게 미래의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는 믿음입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15-2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시장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그러한 현상을 보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내려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데 우리는 BYD, 니오와 같은 회사를 신뢰합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과 같은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해 낙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테슬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는 AI에 대한 관점과 비슷합니다. 단지 엔비디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 구글, 아마존, 애플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탐색해왔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투자 분석 디렉트를 맡고 있는 타샤 키니입니다. 자율기술 및 로보틱스 팀에서 연구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다니엘 맥과이어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보택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아크인베스트에서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야 실현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보택시는 이미 실현되었으며 연간 약 1,200만 건 이상의 운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웨이모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저희는 테슬라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체 데이터 분석 역량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2018년부터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테슬라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저희는 2025년이 로보택시가 확장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제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 경쟁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마일당 운영 비용을 낮추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오펜싱 없이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규모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올해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보택시는 34조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강조했듯이 이 시장은 AI 분야에서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 대중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대규모 AI 기술 적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직 로보택시를 타보지 않았다면 현재 미국 일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를 직접 체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Years from now, it's a generational opportunity because it's my view. I get in terms of all the frustration, the noise, the Doge, the distractions, the brand issues, even some of the sales numbers that we've seen in Europe, China. I think it's going to be short-lived. I mean, my view is they have probably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in terms of autonomous, in terms of the lower-cost vehicle, and where I see things over the next 12 to 18 months, I think they're actually going to go in to their biggest part of their technology cycle that they've had, maybe forever, maybe in the last decade. Does that require Elon to distance himself from the brand or recommit himself to the brand? Look, I think this is one where I continue to believe the bet for the ages was Musk's bet on Trump. Because of autonomous, deregulatory, and I believe autonomous is worth ultimately $1 trillion alone to the ultimate story. From a brand perspective, look, we think about 10 to 15% of maybe the sales decline is related to some of the brand issues. But based on all of our survey work, we think only about less than 5% of Tesla holders today, so Tesla owners, will ultimately think twice, potentially, from a brand perspective because of Musk. So that's still pretty limited relative to where I view actually the whole growth opportunity. What about the whole distraction? I mean, he's always had a lot of jobs and a lot of CEO roles, but now that he's spending so much time in Washington with the president, working on Doge, does that make you wonder about his running it? Yeah, look, we went through similar things when it came to Twitter X. I mean, we've gone through other situations as we've talked about. I believe this is something where 3-6 months from now, I think you'll see him a lot more dialed into Tesla in terms of as we go into FSD, as we go into autonomous. I also think, perception's reality, and I get that, but from all the work that we've done talking to people at Tesla, I actually think he is driving a lot of the bigger initiatives at Tesla, despite the view that he's basically 110% into Doge, and that's where all of his time is. Where do you come up with this 5% number? I only ask that in terms of people who might
change? Yeah. Because, typically I think it's fair to say his customer's been sort of center left, let's say. Sure. They've been environmentally focused. Republicans, perhaps not as much so, at least in certain parts, and so less likely to buy one. I don't know. The Journal today, the story, they cite a lot of people. It's anecdotal, saying, I'm going to give it up at the end of the lease. Where do you come up with 5%? Yeah, for us, 1,000 Tesla owners, it's less than 5%. Yeah, so to me, of 1,000 customers, it's less. And I could also tell you, this is something, as I've talked to others at dealerships, whether it's in Europe, what we've seen even in China and what I believe we're going to see in the U.S., I get the brand words. It is a dark time right now for Tesla bulls. But to me, it is not the time to head for the hills. This is actually the time to double down. The reason we add to the top picks list, I think we look out 6, 12 months now. I think this is ultimately, the stock is a double. Right. Over the but next not 12. on cars, though, right? Is it on Optimus? What's it on? I think 90% of the value is going to be autonomous and Optimus driven. I think autonomous itself is worth more value than all of Tesla today. And I just think as we've gone through many periods, despite the frustration over the years, that has always been the opportunity. And I just think right now we are going into what could be actually the biggest golden path for Musk and Tesla, despite right now what 로보택시를 언급하셨으니 당연히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겠죠. 분명히 테슬라는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는 매우 바빠 보이는데요. 투자자로서 혹시 걱정되지는 않나요? 그가 테슬라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어쩌면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요. 사실 이런 질문은 초창기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테슬라를 세운 후에도 그는 다른 회사들을 계속 창업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되지 않나요? 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다뤄볼게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우리 시대 최고의 발명가이면서도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융합의 시기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AI가 촉진하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는 이 모든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째, 깊이 있는 도메인 전문성을 가진 기업. 둘째, AI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죠. 뉴럴링크만 해도 그건 생물학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우리 몸에는 37조 개의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은 매 분기마다 새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일 세포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통해 AI와 결합하여 생명, 건강, 그리고 죽음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론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도 이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정부 부문과 관련된 영향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도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그의 회사들과 관련해 확인한 것은 우리가 보유한 벤처 펀드에서도 비상장 기업들과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경영진과 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가 여전히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경쟁력과 진입 장벽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기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퍼스트 프린시플 사고방식을 활용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해결하려는 기업가들과 엔지니어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프로젝트들이죠. 정부 효율부도 그의 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가 풀타임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로 다른 핵심 인물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론과 직접 대화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그의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른 핵심 인물들과는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이 매출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건 우리가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실 올해에만 3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모델 Y가 완전히 새롭게 리프레시 될 것입니다.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죠.
이미 여러 국가에서 업데이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의 리프레시 사례를 보면 모델 Y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저가형 모델입니다. 가격은 $30,000 이하, 심지어 세금 혜택을 받으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되면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지만 현재 정치적 환경 속에서 테슬라의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닙니다. 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단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첫 테슬라를 갖는 것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6월에 오스틴에서 출시될 예정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자율주행이 미칠 영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총이익률은 70에서 90%에 이를 것이며 현재 전기차 사업의 총이익률이 10%대 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기술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주식을 다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스 비즈니스가 EV 모델과 얼마나 다른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율주행 AI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승자독식 구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압도적인 선두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직접 웨이모 차량을 타봤는데요. 그리고 저희의 연례 보고서를 보면 웨이모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웨이모의 기술은 확실히 뛰어나고 저도 승차 경험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성 관점에서 보면 웨이모의 차량은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대규모 확장이 매우 어렵고 확장하려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관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차치하고 실제로 핵심은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칩, AI 혁명,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수요는 4개월 전보다 훨씬 강한 상황입니다. 더 강한 중국과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은 애플에게 더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며 테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면 말이죠. 독일에서 머스크의 선거운동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76%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봤습니다. 테슬라를 처음부터 지켜봐온 애널리스트로서 수요를 모델링할 때 테슬라의 이런 판매량 숫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가요? 이런 판매 숫자들은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지금 나오는 70%라는 숫자는 사실상 전년 대비 재고 조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겉보기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 10에서 15% 정도만이 제가 말하는 머스크 브랜드 악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머스크의 최대 베팅이 트럼프에 있다고 봅니다. 규제 완화, 자율주행이 목표이고 그건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에서 멀어지고 AI, 자율주행, 로봇에 관한 것인가요? 머스크가 자동차 제조에서 초점을 성공적으로 옮긴 건가요? 저는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 중 90%가 전기차가 아니라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익과 이익의 현실로 나타날 증거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현재 FSD는 테슬라 소유자의 15%가 사용 중입니다. 그 비율이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50%까지 올라갈 증거가 있나요? 뉴욕에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차를 타고 싶지 않아서 테슬라로 운영되는 우버를 취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라벨에 검은색을 칠하고 있어요. 폴이 말한 대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판매량이 급감했죠. 머스크가 이를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억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한 자릿수 수준의 영향으로 억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리스크가 될까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우려들을 고려하면요. 결국 핵심은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경쟁을 지배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머스크에게 브랜드에 대한 우려나 악화는 단기적인 소음에 불과하고 장기적인 가치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테슬라의 강세론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베팅이었죠. 그리고 그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머스크가 지금 워싱턴에서 50에서 80%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테슬라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걸까요? 결국 인식이 곧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식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지 않고 워싱턴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 400에서 2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략 200에서 3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텐 아이브스, 당신은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고려하시나요? 이 가격대에서 테슬라는 세대적인 투자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유형의 매도세에서 저는 테슬라가 결국 앞으로 1년 안에 2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더 매도하셨죠. 대략 170만 주 정도였고 어쩌면 180만 주였나요? 제가 기억하는 한 이번이 두 번째 매도였습니다. 2021년 3월에도 저희와 인터뷰하셨는데 그때도 비슷한 비율로 매도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테슬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2분기 매도도 같은 이유였나요?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5% 정도를 추가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매수한 주식 중 현재 약 3분의 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야 합니다. 테슬라 비중이 너무 커지면 고객들은 어떻게 한 종목이 이렇게 비중이 클 수 있느냐고 묻죠. 현재 테슬라는 한 펀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바론 파트너스 펀드 전체 자산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이 전체 자산의 약 2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2,600개의 뮤추얼 펀드 중에서 지난 15년간 QQQ를 능가한 펀드는 단 2개뿐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론 파트너스 펀드이고 두 번째가 필라델피아 성장 펀드입니다. 그 외의 펀드는 모두 QQQ보다 낮은 성과를 냈어요. 저희 뮤추얼 펀드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비중이 매우 커진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 종목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예외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고객을 위해 대량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도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펀드의 이사회에 가서 말했습니다. 추가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주식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미 저희의 다른 펀드들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펀드 이사회에 요청을 했고 만약 저에게 이 기회를 준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펀드를 재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투자 결정은 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들을 위해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객들보다 늦게 마지막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할 사람도 저일 겁니다. 즉, 저는 고객들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객을 위해 전체 주식의 약 3분의 1을 매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다고 보시나요? 특히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이 약화되는 것이 테슬라에 영향을 줄까요? 테슬라는 이미 압도적인 규모를 갖췄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결국 전기차를 원하게 될까요? 네, 모두가 원할 겁니다.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스턴 근처의 여러 테슬라 충전소에 불이 났고 오리건의 테슬라 대리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비폭력적인 사건들도 여러 번 있었죠. 비유가 아닌 진짜 총격 사건이죠. 맞습니다. 뉴욕 도심에서 테슬라 쇼룸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좌우에서 당신한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밝은 면을 봐야죠. 저도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좋은 제안 때문일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는 엄청난 낭비와 사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부에 있었을 때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찰 총괄 보고서와 정부회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수많은 감사에서 정부 내 엄청난 낭비와 사기를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정부회계 감사원 GAO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연방 정부의 사기 규모가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숫자를 훨씬 더 낮추고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동물 수술 같은 것인데 왜 이런데 미국 납세자의 돈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통령은 많은 사례들을 검토해왔습니다.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분명히 사망한 2천만 명이 살아있다고 표시된 이유, 그리고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 지원 대출로 수억 달러가 11세 이하 아이들에게 지급된 이유 말이죠. 사실이라면 엄청난 8살 기업가들이 있는 셈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포기하신 건가요?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정말 힘들게 하고 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 거죠?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낭비와 사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항상 자율주행과 규제 완화가 테슬라 강세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머스크를 보면 마치 말하라고 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백악관에 머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완전히 도지위원회에 몰입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마디로 자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전환점이고 머스크는 이제 다시 테슬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가에서도 그 영향을 이미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스페이스X를 비롯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테슬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CEO가 회사에 없다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브랜드 문제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정치적 상징으로 인식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죠. 도지위원회든 트럼프든 어떤 방향으로든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위나 일부 논란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요. 테슬라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기술 혁신은 여전히 FSD입니다. 오스틴에서 테스트 중인 무감독 FSD와 올해 여름 출시 예정인 새로운 모델도 그렇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테슬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머스크에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줬지만 이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머스크는 앞으로 최소 1년은 도지에 집중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당신의 전망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머스크가 상황을 인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미 여러 번 겪었어요. 스페이스X, 트위터 인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2018년, 19년으로 돌아가 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가 결국 균형을 맞추게 될 거라고 봅니다. 도지에 여전히 관여할 수는 있지만 테슬라 CEO로서의 역할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테슬라를 산다고 해서 테슬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죠. 이게 바로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역사적인 베팅이 될 거라고도 했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 것이고 그게 테슬라의 황금 거위가 될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머스크가 권력과 가까워지면서 테슬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이 여전히 미래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로드맵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논란들은 더 큰 변화에 비하면 단순한 잡음에 불과할 겁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올 변화는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시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AI 기반 혁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도지에 몰입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하라고와 백악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백기를 든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변해야 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율주행의 황금기가 다가오더라도 브랜드 문제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테슬라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미국 기술주에 대해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뵐 때는 검은 정장을 입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과거 투자 의견을 돌아봤을 때 불과 몇 달 전까지 강하게 확신했던 종목에 대해 지금처럼 흔들렸던 적이 있었나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트위터 인수 당시 2018년에서 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단호한 조언이 필요하죠. 저는 여전히 테크 섹터에 대해 강세론을 유지합니다. 테크 주식은 과매도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전 세계 수천 명의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스크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한 변화입니다.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지, 브랜드 이슈, 그리고 머스크가 다른 것들에 분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그가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댄, 당신의 목표 주가는 $550이고 현재 주가는 $230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한 사람처럼 들리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55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자율주행, 무감독 FSD,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현실화되는 황금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혼란을 극복해야만 궁극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까지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망을 수정할 건가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브랜드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슬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전망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2~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테슬라 주주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강국이자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공식적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 준비금이 미국 재무부 내 보관될 디지털 금을 위한 가상의 포트 녹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의 보유 기관 중 하나이며 2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민사소송, 법적 조치, 그리고 여러 강제 집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들이 우리의 전략적 준비금의 기반이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어리석게도 매각했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팔아버렸어요.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미국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따를 겁니다.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라. 바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원칙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갑시다. 재무부와 상무부도 추가적인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단, 국민들에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걸 원치 않아요. 또한 제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에게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재무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관리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국 디지털 자산 보관소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제 행정부는 또한 연방 관료들의 암호화폐 탄압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탄압이 정말 심했어요.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기 약 5개월 전부터 갑자기 암호화폐 팬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지 듣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암호화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도 알게 됐죠. 하지만 결국 그에게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행정부 아래에서 획기적인 혁신과 제도권 금융의 발전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규제 당국이 은행들을 협박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은행들을 압박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사업가들의 계좌를 폐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거래소로의 입출금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정부 권력을 이용해 이 산업 전체를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이런 일들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크포인트 2.0 작전을 끝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연 29%의 ARR 연간 반복 수익률이 크립토 경제에서 무형 자본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자면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55에서 60% 정도 상승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더 빠르게 올랐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연 6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S&P 500 지수는 연평균 14에서 15% 정도 상승하고 있죠. 즉, 비트코인과 S&P 500 간의 차이는 약 4배입니다. 현재 주류 경제의 기대 수익률은 플러스 15%이고 비트코인은 60%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지점은 비슷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S&P 500의 규모에 가까워질 때, 즉 100조, 200조 달러 규모가 되면 S&P 500의 성과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 S&P 500의 변동성은 약 15% 정도이고 S&P의 ARR도 15% 정도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60%죠. 이건 큰 수의 법칙을 적용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조 달러 규모의 자산 클래스로 성장하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S&P 500에 속한 기업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S&P 500에 포함되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게 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성과가 S&P 500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S&P 500의 성과가 비슷해지겠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되므로 항상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전통기업들이 가진 리스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 차트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채권을 자본으로 사용하면 마이너스 5%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게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고 운영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 채권을 자본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보유하는 순간 매년 5%씩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자본 비용은 15%입니다. 즉, 채권을 활용하면 S&P 500이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는 셈이죠. 이런 방식으로는 주주 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1,000억 달러 현금과 채권을 보유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S&P 500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S&P 500보다 4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1,000억 달러를 채권에 넣을지 S&P 500에 넣을지 비트코인에 넣을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명확하죠. 당연히 연 60%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자본화했고 연 60% 수익률을 바탕으로 저렴한 전환사채와 자본 조달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20%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30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우리는 엔비디아보다 2~3배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자본을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트코인 골드러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되어 2034년 11월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10년간의 골드러시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 2034년 1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해요. 클라크 무디의 비트코인 대시보드를 보면 2034년 11월까지 전체 비트코인의 99%가 채굴이 완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는 이후 10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채굴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요. 2034년이 되면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사실상 무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시간별 랜덤 거래 변동성 안에서 신규 공급량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량 변화는 시장에서 무시할 정도의 잡음이 되어버리죠. 앞으로 약 40에서 42분기, 10년에서 10.5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골드러시가 시작될 무렵 초기 40분기에는 어떤 은행도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없었고 어떤 기관 투자자도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없었으며 어떤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회사나 투자 회사도 비트코인을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지조차 불확실했으며 인단순한 양자택일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냐, 승인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는 불길처럼 번지거나 눈사태처럼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죠. 다음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누군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정치인의 의견도, 어떤 은행의 입장도, 어떤 규제 당국의 결정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비트코인 골드러시를 촉발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기업의 재무 자산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유독하며 기업을 죽이고 있죠. 기업의 평균 수명은 10년, 15년, 2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 회사도 2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20년 만에 사라지는 이유는 스스로 독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독을 주입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수백 년 동안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통찰이죠. 그렇다면 이를 뒤집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유독한 자산을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강한 자산을 기업의 재무제표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전략을 도입한 이후 4년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 동안 이를 직접 경험했죠. S&P, IBM, 세일즈포스, 오라클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승자로 보이네요. 그들은 자본 비용을 50% 이상 초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S&P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오라클은 승자입니다. 나머지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자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S&P 지수를 겨우 따라가고 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단순히 자산의 큰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한 기업은 435%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저금리 부채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2020년 8월 기준 연 성장률 0%인 5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이 모든 기업들의 성과를 능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겠죠.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 성과를 만든 것입니다. 환자의 피를 계속 빼지 마세요. 환자의 피를 빼는 걸 멈추면 사망률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수술 도구를 살균하는 말이죠. 이건 기본적인 의학 상식입니다. 독성을 제거하세요. 그렇다면 최고의 기술 투자 자산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술 투자입니다. 최고의 기술 투자는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소수만 이해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필요로 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으며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해되나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는 시점이 오면 이미 모두가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가격이 지금보다 100배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원하던 것에 1%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깨닫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리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데 10년이 걸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최고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금융자문가들은 항상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즉, 위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같은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JP모건의 패밀리 오피스 설문조사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모펀드, 상장 주식, 부동산 현금, 채권, 원자재, 그리고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자재 투자가 가장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 투자는 접근할 필요조차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죠. 반면 나머지 자산들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이제 이 차트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마 이것도 JP모건 자료일 것입니다. 이 자산들 중 어떤 것도 통화 인플레이션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소위 성공한 투자도 고작 1% 나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자산을 유지할 뿐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투자할까요? 자, 이 패밀리 오피스들은 자본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자본의 45%를 대체 투자 자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 시장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공개 시장 주식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채권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60% 주식, 40% 채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비공개 투자 혹은 특수한 투자 기회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대체 투자 자산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최고의 대체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좋은 대체 투자 자산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선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는 수십만 명의 금융 자문가들이 있으며 전 세계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최고의 대체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최고가에서 내려온 상태죠. 일부에서는 25만 달러, 50만 달러, 심지어 10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예측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7만 달러가 바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략적 준비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한편으로는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큰 의문도 남아있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각자 비트코인 가격 목표를 제시하겠죠. 하지만 정확한 가격이 어디로 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강시장에서 큰 조정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해요.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 약 20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30% 이상 하락하는 조정이 6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조정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현재는 약 15% 정도의 조정만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첫째,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승장에서도 변동성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처럼 20씩 폭등하지는 않더라도 바닥 대비 10배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통화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95,0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통화 완화 사이클이 올 것 같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완화가 없을 것처럼 보이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마죠. 샘 칼란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또 다른 개념은 빈 비앙코가 제시한 말하고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현재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신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국庫펀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동맹국들로부터 안보 비용을 추가로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부채를 줄이고 금리를 낮추며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미 국庫펀드 활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관세 정책도 시행되고 있고요. 그러나 1월에서 안보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추진하려는 정책이며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향후 3년 반 동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인베이스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이 SEC 소송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안 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즉, 기업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이 소송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암호화폐 관련 상장기업이라면 규제 당국과 어느 정도 갈등을 겪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번 소송 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세력 교체라고 봅니다. 즉, 이제는 이런 식의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 명확한 규칙과 규제를 만들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장려하고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기각이 이루어진 배경 중 하나는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의 행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 비즈니스와 금융업계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순히 금융과 비즈니스 업계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권과 규제 당국이 비즈니스와 금융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업계 종사자들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밀려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과 정치에 대한 더 넓은 논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돈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는 그렇게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업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한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선 모금한 돈도 적고 지출한 돈도 적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강력한 요소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에 있어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이 직접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각과 주요 임명자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낸시 펠로시와 그녀의 남편이 특정 주식과 자산을 보유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의회 내 여러 인사들이 다양한 주식과 자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며 이해상충이다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행정부가 이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양날의 검이죠.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통계 중 하나가 있는데 켄 랭곤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평균 보유 기간이 42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독경하지 않죠. 문제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장기 보유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건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밈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밈코인이 사람들이 실제로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들로부터 상당히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논의에서 밈코인을 포함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죠.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부분이
일종의 오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지한 투자자들, 즉 국가와 경제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 비트코인 가격이 87,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불과 24시간 만에 시가총액 3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죠. 왜 모두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아까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6,000달러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6,000달러요? 네. 제 기준에서는요. 누군가 비트코인이 폭락했다고 하면 저는 6,000달러 정도를 떠올려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가격 하락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선물이나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자산이 몇 주 전보다 2만 달러나 싸게 거래되고 있어. 오늘은 비트코인에겐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격이 몇 주 전보다 2만 달러나 떨어졌을 때 당연히 매수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고점에서 샀다가 이거 왜 계속 떨어지지? 난 오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욕심을 부려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가격이 떨어질 때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이상한 방법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냥 현물 비트코인을 사고 보유하면 부동산 투자랑 비슷해요. 2020년을 돌아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집을 한 채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식처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3, 4월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연말이 되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랐습니다. 사실 그런 변동성은 매일같이 젤러나 룹넷 같은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사람 아니면 잘 느끼지도 못했죠. 문제는 비트코인은 24시간, 7일 내내 거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가격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트를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돈을 벌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락장이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 돈 잃었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직접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돈을 벌거나 잃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몇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비트코인의 달러 환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네요. 포트폴리오나 가격 변동을 자주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행복감은 줄어요. 그래서 스스로 훈련해야 할 사고방식은 나는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저는 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수십 년을 바라보며 운영하지만 하루하루의 일에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 엄청난 이정표가 될 사건입니다. 이제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엘살바도르와 부탄 같은 몇몇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축적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이를 디지털 금을 위한 디지털 포트 녹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을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금을 위한 디지털 포트 녹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믿는 미래의 방향성이죠. 네,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걸 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그걸 실행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저 영상이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도 거의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의 초기 자본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첫날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의 문구를 보면 이를 작성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비트코인을 명확하게 디지털 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2100만 개 발행 한도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희소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미국 정부는 또한 스콧 베센트와 하워드 무트닉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 중립적 전략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단, 이러한 전략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입니다. 솔직히 이번 결정은 정부가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말 정교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 거죠. 정말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사기 위해 세금을 더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자들의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단순히 현재 보유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만 보관하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자, 여러분, 이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대통령과 그의 팀은 비트코인과 기타 알트코인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압류한 디지털 자산들을 보관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고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공개 시장에서 알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 좋은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정부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자금을 확보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오늘 아침 CNBC에 출연해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그의 견해와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가진 최상의 규제와 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준비금을 제대로 축적하려면 먼저 매각을 멈춰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압류된 자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약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압류되었고 그중 절반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100억에서 12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모두 가격 상승 덕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트코인을 더 이상 매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입과 준비금 확대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미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글로벌 축적 경쟁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셈이죠.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 정부가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경쟁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번 행정명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한순간에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발표와 함께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즉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가격 하락이 시장이 얼마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번 조정이 아비트리지, 차익거래 기회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8, 9년 전에 저에게 비트코인에게 가장 강력한 호재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다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제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을 겁니다. 어쩌면 1순위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산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각 주정부도 빠르게 이 흐름을 따를 것이며 해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정부보다 먼저 특정 금융자산을 선점할 수 있었던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비트코인은 단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필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뿐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비판과 저항에 부딪혔죠. 그러나 최고의 아이디어가 승리하는 자유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침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아직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그것이 제공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어떤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당신이 트위터에 쓴 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돼요. 나무 위에 사과를 따기 전에 땅에 떨어진 사과부터 먼저 치워야 하는 것과 같아요. 즉,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먼저 소진해야 진짜 가격을 움직이는 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전부터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폭발한다는 말을 해왔어요.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오고 있어요. 라고 썼잖아요. 네, 아마 제가 나무 비유를 너무 자주 쓰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가격은 결국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당신도 저랑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9만 5천 달러, 9만 3천 달러로 내려가면 비트코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묻죠. 아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답해요. 지금 가격 움직임은 전적으로 트레이더, 단기 투자자들에 의해 결정돼. 하지만 장기적인 가격 흐름은 홀더, 장기 보유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가격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에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여기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란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물량도 한정적이죠. 또한 시장에는 트레이더들 사이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 트레이더들이 지금은 가격이 안정적이네? 그럼 비트코인을 단기 매매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시장에는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이 더 많이 풀리게 돼요. 이걸 사과 비유로 설명하면 바닥에는 아직 따지 않은 사과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트럼프를 떠올려 볼게요. 너무 특정 시점에 국한된 이야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기 전 단계에 있어요. 아마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나거나 혹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들이 먼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트레이더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줍기 시작할 거예요. 즉,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비트코인을 다시 나무 위로 올려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움직이는 비트코인을 생각해보세요. 가격 변동은 항상 사과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바닥에 떨어진 사과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있어요. 홀더들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나온 물량만으로도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변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돈이라는 건 결국 신뢰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9만 5천 달러나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믿는다면 장기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홀더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로 떨어졌다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약 이 가격 하락이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면서 발생한 거라면 이게 의미하는 건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약 1950만 개의 비트코인이 여전히 비트코인은 9만 5천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 나온 2만 개의 비트코인만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9만 5천 달러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마치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생각해본다면 압도적인 양의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 약 1950만 개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95,000달러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흥미롭거나 극적인 답이 아니에요.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매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비트코인 가격이 5,000에서 6,000달러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누군가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려고 거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0이 아니라는 건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신뢰 시스템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죠. 만약 이 흐름이 반대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팔아도 돼요.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계속되어 온 흐름, 즉 매일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이 최소 1명, 2명씩 늘어난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더 사서 보유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은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택의 흐름도 왔다 갔다 한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오직 단기 트레이더들의 거래에 의해 결정될 뿐이에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까요? 지금이 최고점인가요? 비트코인을 팔고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는 지금보다 10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이 될까요? 20%, 30%, 50%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항상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방금 당신이 사람들이 결국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한 게 참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가격이 하락할 때, 아, 내가 꼭대기에서 팔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 최고점에서 팔았어야 했잖아. 그러니까 안 팔아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팔아도 후회할 거예요. 결국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해야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해요. 비트코인은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비트코인은 점점 더 많은 자본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함께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전 세계 M2, 광의 통화 공급량과 밀접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트레이더들에게 행운을 빕니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잘해보세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이미 모두 상상도 못할 만큼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주식시장 관련 콘텐츠가 너무 넘쳐나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받아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비트코인이 몇 달 안에 8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그 사람들도 확실히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답해요.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가 바보가 된 기분을 느낀 제 경험이 하나 떠오르네요. 2021년에 제가 도시에 살면서 임대용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비트코인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다 팔고 비트코인만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때 마침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 이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6,000달러 정도였어요. 그래서 임대용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사이클의 거의 최고점에서 매수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죠. 그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았을까? 몇 달만 기다렸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잖아.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진짜 바보 같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6,000달러에 샀을 때는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거의 2배가 됐고 이제는 천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은 이거예요. 여윳돈이 있을 때 그냥 비트코인을 사세요. 그리고 충분히 긴 투자 기간을 가지세요. 단기적으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천재처럼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모든 기능을 충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반면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직접 일을 해야 할 거예요. 혹은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거예요. 결국 집을 팔면서 비트코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집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러한 모든 특성에서 금보다 우수해요. 오늘날 금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치 저장 수단이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최고는 아니에요. 금은 화폐로서 최적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환 수단이나 회계 단위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깨닫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유하게 되면 다시는 팔지 않을 거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비트코인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4년 동안 3.22%죠. 즉, 연간 약 0.75% 수준인데 이는 금보다 낮아요. 사람들이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은 화폐가 가져야 할 모든 특성을 충족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금의 구매력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보유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금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우수한 형태죠.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19조 달러라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금은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금은 디지털 경제에서 교환 매개체나 회계 단위로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금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량이 고정된 자산이에요. 또한 금처럼 탈중앙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제 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로든 몇 초, 몇 분 안에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의 거래를 막을 수 없어요. 즉, 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현재 금의 가치는 19조 달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금이 있어요. 즉, 더 많은 사람들이 금과 같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금을 쉽게 구매하거나 보유하기 어려워요. 금일을 쉽게 살 수는 없어요. 현재 금일 가격은 약 7,080달러 수준이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며 무한히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면 살 수 있고 1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말 작은 단위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 1g 판매 가격을 찾아봤어요. 금 1g을 살 수는 있지만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해요. 현재 금 1온스 약 31.1g의 가격은 2,800달러예요. 즉 1g당 약 100달러 정도예요. 여기 보면 로열 캐나다 민트에서 금 1g을 170 캐나다 달러에 판매하고 있네요. 170 캐나다 달러는 미국 달러로 약 117달러에 해당해요. 즉 실제 가치가 100달러인 금 1g을 117달러에 사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배송비 30달러까지 추가로 내야 하고요. 결국 총 135달러를 지불하게 돼요. 즉 본전만 찾으려 해도 금 가격이 35% 올라야 해요. 이 말인즉 소량의 금을 사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달러 평균 매수법 DCA를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주당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씩 저축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온스 단위로 사야 하지
작은 단위로는 사실상 구매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량 구매 시 발생하는 가격 차이로 인해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결국 각종 수수료, 매매 스프레드,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 1g의 가치 100달러보다 35%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즉, 금을 사서 가치가 유지되려면 최소 35%의 수익을 내야 해요. 반면 비트코인을 사려면 1% 정도의 스프레드만 부담하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데 드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있어요. 현재 수수료는 1비바이트당 약 15센트 정도예요. 즉, 금을 배송받는데 30달러를 내는 대신 비트코인은 15센트만 내면 돼요. 금처럼 12에서 15%의 스프레드를 내는 대신 비트코인은 1%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요는 증가하게 돼요. 비트코인은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적으로 초과 성과를 냈어요.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즉, 수요가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더욱 가속화돼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매일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점점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겠죠. 이 흐름은 계속 가속화됐지만 반면 금과 S&P 500의 성장은 둔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S&P 500에서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이 옮겨갈 거고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투자 수단이에요. 아무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으며 2100만 개라는 공급 한계를 넘길 수 없어요. 비트코인은 생성될 때마다 일정량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죠. 이 원칙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통제할 수 없어요. 즉, 비트코인은 중립적인 형태의 화폐예요. 만약 여러분이 Z세대, 밀레니얼 세대 혹은 X세대인데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있다면 스스로 재정적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각 세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세대는 2013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예요. 즉, 현재 태어나고 있는 세대죠. 그 다음은 Z세대 또는 줌머라고도 불리는 세대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포함되어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사일런트 세대는 1928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으로는 위대한 세대가 있는데 이들은 1901년부터 192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 세대는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세대를 살펴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네 세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알파 세대는 아직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스스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의 부모님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가 알파 세대의 부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예요. 지금 대부분의 Z세대도 조금 어린 편입니다. 아직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났어요. 즉, 현재 나이가 13세에서 28세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직 돈 관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5살에서 26살쯤부터 은퇴 계획과 재정 관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Z세대는 아직 은퇴 계획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정도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대중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10대 시절 대부분을 인터넷과 함께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막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29세에서 44세 사이로 본격적으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또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Z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X세대는 대체로 이미 지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비트코인 위에서 새로운 것을 구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해왔기 때문이에요. 즉, 인터넷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려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신용카드를 꺼내고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죠. 이 과정이 꽤 번거롭고 불편해요.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을 연결하면 즉시 결제가 처리되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지갑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결국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스스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세 세대 밀레니얼, X, Z세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을 거부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윗세대에게 덤핑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때 X세대에게 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할 겁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할 거예요. 그들은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 결과로 X세대는 낮은 투자 수익률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점점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공급이 증가할 테니까요. 그리고 X세대가 은퇴할 때쯤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X세대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덤핑을 당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알파 세대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그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출구 유동성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대부분의 부가 결국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서 살 것이고 주식 투자도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 될 거고요. 현재는 정부가 주식 시장을 지원할 수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식 가격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결정될 겁니다. 오늘날 자녀나 손주를 위해 전통적인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가 알파 세대라고 가정해보고 그리고 매달 $1000어치의 주식을 그들을 위해 사주고 있다면 그 자산을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산의 실질 가치, 즉 구매력은 감소하고 결국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흡수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밀레니얼, X세대 혹은 Z세대에 속해 있고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면 또래보다 훨씬 더 빨리 은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생 은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또래보다 훨씬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을 사주지 않으면 평생 은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달러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비트코인을 팔고 달러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축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사치품조차도 구매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달러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비트코인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할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비트코인을 모아야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X세대, 밀레니얼 세대 혹은 Z세대이고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앞으로 100만, 200만, 50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저렴한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오늘보다 훨씬 적은 비트코인을 위해 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후회할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일 거라고 보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 있고 주변에서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대부분의 Z세대는 아직 돈에 대해 깊이 신경 쓸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X세대는 주식과 부동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비트코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여전히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는 가장 완벽한 위치와 시기에 있는 겁니다. 몇 시간만 투자해 비트코인을 공부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주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밀레니얼 세대라면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냥 계속 일하면서 의미 없이 종이 화폐, 달러를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종이 화폐는 누군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에서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어느 순간 그 돈이 여러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혹은 운에 의존하는 걸 그만둘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을 공부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자본을 비트코인에 배분하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또래보다 더 빨리 은퇴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으로부터 20-30년 후에도 밀레니얼 세대가 있어요. 그들 중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들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런 밀레니얼 세대는 결국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만약 비트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생활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겠죠.